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122회 4교시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또 출근하시는데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늦은 시간이고요. 마무리 4교시 하려고 지금 그 스트리밍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생방송은 아니고 녹화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122회 토지 및 기초기술사 서술형 2교시입니다. 2번에 대한 문제 풀이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지하수가 없는 부분, 건조한 상태하고 지하수가 표면에 차서 이제 평행 침투할 경우, 수중 무한사면일 경우에 대한 그 FS 안전율을 제가 구해놨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 보시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없을 때는 이제 1.87의 안전율이 나왔고, 지하수가 이제 표면에 이제 가득 차 있고 이제 평형에 침투할 때 1.37, 그리고 이제 수중 무한사면일 때는 2.74, 이렇게 이제 안전율이 나왔으니까요.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그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오늘은 이제 요거 지우고요. 이제 4교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불포화 사면의 안정 해석을 위한 원위치 흡인력 매트릭 석션에 대한 그 측정 방법을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몇 개는 있더라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7회 1교시 2번하고 83회 1교시 2번, 84회 3교시 4번에 대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멀리 있는 그 관련도 문제들 요번에는 좀 많이 내신 것 같더라고요. 참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이제 유튜브에 이제 325번에 그 매트릭 석션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넣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함수 특성 곡선 있잖아요. 요 부분을 좀 하나의 그냥 구현 설명으로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요 부분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함수 특성 곡선이라는 게 이제 흙에 작용하는 모관압과 최적 함수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불파토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매트릭 섹션 이제 석션이 좌측에 있는 모관 상승고 쪽이고 우측으로는 이제 최적 함수비 세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질토와 점토에 대한 평형 함수비 곡선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틀리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다르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질별 평형 함수비에 대한 곡선을 나타냈고요. 어떤 최적 함수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불포화 상태에서 파악 가능한 것이 이제 포화도에 따라 달려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써주시면 좀 그 좋은 점수를 받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해보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그 메인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메인방으로 가서 음, 지금 유튜브에 지금 현재 요거를 참 방금 그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안 나왔었나요? 자, 그러면 이게 함수 특성 곡선이라는 게 이제 흙에 작용하는 모관압과 최적 함수비 관계를 연결한 선을 말한다. 모관압이 커질수록 불포화 상태가 되며 평형 함수비는 감소된다. 세립토의 그 공학적 특성 파악 및 거동 해석 시에 활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질별 평형 함수비 곡선, 사질토와 점성토가 좀 틀리다는 거, 모관압을 시료에 작용하는 그 세타, 최적 함수비를 사용한다. 최적 함수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뭐 모관압이 크고 함수비에 따라서 공학적 그 특성이 다르고, 모관압은 불포화 상태에서 크다. 불포화 상태에 파악하는 것은 이제 포화도다.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특성 곡선, 함수 특성 곡선은 이제 포화도 상태에 따라 세립토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모관압에 따른 세립도의 거동 해석을 해석하기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놨고요. 다시 이제 메인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어떤 흡입력 원위치 흡입력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보는 문헌에 따르면 TDR 시간 영역 반사율의 타임 도메인 리플렉토메트리라는 것과 전기저항법, 중성작법, 사이클로메타법, 텐시오메타법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그 문헌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라디오처럼 이제 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영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으로 가시면은 이제 메인에서 요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아토의 유용력의 원리와 불포아토의 유용력 원리는 비숍의 이제 그 유용력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UA 그래서 이제 포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UAW 마이너스 UW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그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수직 응력 요건 이제 순수직 응력으로 보고 순수직 응력이고 이제 요게 이제 포화도고 요게 이제 모관 흡수력이에요. 모관 흡수력 이렇게 해서 이제 비숍의 유용력이다. 비숍의 유용력이다. 비숍의 유용력 원리입니다. 유효 응력 원리. 그래서 요 공식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포화토의 파괴 기준이 있어요. 불포화토의 파괴 기준 이런 것도 이제 적어주시면 좋죠. 불포화토의 파괴 기준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타우 F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타우 F 이제 파괴니까요. 타우 페일리어에서 이제 C 다시 그다음에 시그마 n 마이너스 UA 이제 탄젠트에 파이 다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UA 마이너스 UW 그다음에 탄젠트 파이 B로 나타냅니다. 되게 작게 나타내. 참 이게 좀 좁아가지고요. 이제 탄젠트 파이 B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UA 마이너스 UW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모관 흡수력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수직응력 순수직응력의 이제 부분이고 이게 이제 그 순수직응력에 대한 영향 그 강도 정수구 이제 어떤 그 요거는 이제 그 점착력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불포화토의 파괴 기준은 이렇게 나타내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그 모관 포텐셜 있잖아요. 그 그림도 이제 이렇게 함수비가 있고 최적 함수비 있고 어떤 이제 매트릭 포텐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질토는 이렇게 평행함수비나 요건 사질토 요건 이제 점성토잖아요. 점토 함수 특성 곡선도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 어떤 이제 유용력에 대한 그 식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생략하고 요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저감수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포화도하고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포화도를 결정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포화도는 이제 삼축 압축 시험이죠.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건 삼축 압축 시험.
압축 시험이고, 흡입력 흡입력 일정한 삼축 압축 시험이고, 이제 일축 압축 시험이 있을 겁니다. 압축 시험 이제 포화도를 결정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흙에서는 이제 포화도가 90% 이상에서 이제 이게 이제 1이 됐을 때 간극수압이 이제 부의 간극수압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제 모관 흡수력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불포도 이제 파괴 포락선도 있고 한데, 흡입력과 이제 부의 간극수압의 관계에서 흡입력은 이제 일반적으로 간극수압의 마이너스 값을 취한 것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고, 불포화 상태의 간극수는 이제 흡입자의 접점에서 흡착수 사이에 막을 형성하게 되는 이제 표면장력에 관련이 또 돼 있어요. PF 값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유리관 속의 메니스커스로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포텐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 게 뭐냐? 흡입력을. 문제는 이제 흡입력을 측정하는 방법이잖아요. 흡입력. 측정 방법. 현장에서 특정하는 방법이 이제 텐시오메타가 있어요. 텐시오메타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원리가 선단에 이제 다공석이나 또 세라믹, 다공석이나 이제 포러스 스톤이라고 해서 다공석이나 세라믹 원통, 이게 원통은 이제 흙 속에 매설해서 내부에 있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그러한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마노메타 대신에 이제 압력 변환기를 장착하는 건데, 요렇게 이제 뭐 어떤 그 그림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흡입력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세라믹 컵이 있다. 요건 세라믹 컵이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물이에요. 물. 이렇게 해서 물에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흡입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원리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요걸 찾다가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그 사이클로메타,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메타, 토질 문제로서는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잘 모르는 그런 그 어떤 이런 그 계측기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생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열 전대 접점 뭐 이런 서머커플이라는 이런 그 열 전대 접점을 가지고 상대 습도와 흡입력을 측정한답니다. 상대 습도와 흡입력은 이제 직접 측정하는 거죠. 이런 거 두 가지를 이제 측정하는 게 이제 사이클로메타다. 그래서 이제 흡입력 이제 PF 이거를 알 수가 있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증류수를 이제 가해가지고 열 접점 이런 접점에 열 증류수를 가하게 되는 거죠. 증류수를 가해서 이제 노점 온도나 이제 습도 온도를 측정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저항법이 있어요. 전기저항법. 이제 이게 사이클로메타였고, 전기저항법은 어떤 그 다공질의 플러그를 토중에 매설해서 플러그에 흡수된 수분과 흙 내부의 수분의 평형 조건을 알아내는 그런 거래요. 전기저항법.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측정 범위가 PF가 이제 2.5에서 4.2까지 있다. 흙 내부에 이제 수분과 평행이어야 이제 되는 그런 그 특징이 있거든요. 흙은 이제 현장을 사용해서 검정이 필요하다. 이런 그 전기 저항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자법, 중성자법. 중성자법은 이제 중성자의 수소와 원자에 의한 이제 감속 효과를 이용해서 흙의 수분량, 흙의 수분량, 흙의 수분량을 측정하는 거죠. 수분량을 측정하는 거. 어떤 중성자의 어떤 수소 원자로 인해서 감속 효과, 이런 감속 효과, 이것을 이용해서 흙의 수분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중성자법이 있답니다. 중성자법이 있고, TDR은 뭐냐면 이제 그 시간 영역 반사율계에 대한 거예요. 시간 영역 반사율계. 어떻게 보면 좀 TDR은 들어본 적이 있긴 있는데요. 좀 약간 생소하죠.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가 이제 집안 속에 어떤 삽입한 여러 개의 이제 로드가 있는데, 이 로드를 통해서 이제 전자파 펄스, 집안 내에 있는 그 여러 개의 로드를 이렇게 통해서 전자파 펄스를 조사한다는 거죠. 전자파 펄스를. 그래서 그 반사 특성으로 계략적인 수전율을 구하고, 최적 함수율 측정한답니다. 이게 최적 함수율 측정. 이게 이제 그 1번에 대한 어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문자가 왔네요. 문자가 오면 이게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그 저거는 한다. 우리가 이제 그 뭐야, 흡입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뭐 좀 참고하시라고 이 시간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89회 2교시 2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간극률이 이제 0.4인데 0.4인 모래고, 이제 구속 압력이 200kN이다. 제곱미터다. 요건데 이제 배수 3축 시험을 했다는 거죠. 통상에 이제 배수 3축 시험을 했는데, 이제 축착력을 줬더니 어떤 이제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축착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나타나고, 요거는 이제 변형률인 것 같더라고요. 변형률이 이제 이렇게 안 나타나 있네요.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변형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저도 이제 대충 찾은 것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그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이제 여기가 4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축착력이 400 정도 되면 시그마 1은 얼마입니까? 600 정도 되잖아요. 600kN/m 제곱이고, 이제 여기가 그 이제 엡실론 V로 최적 변화율인 것 같아요. 최적 변화율이고, 이제 엡실론 L인 것 같아요. L.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축변형률이죠. 축변형률이고, 요거는 이제 최적 변형률이고, 예. 글씨가 좀 이쁘게 안 써져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화송비를 유도하고 포화송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포화송비를 이렇게 유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89회 2교시 2번 문제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자, 물 한 잔 먹었습니다. 아까 참 그림에서 보면은 그 엡실론 V가 아까 그 400에 만나는 쪽이 지금 1.5 정도 되거든요. 1.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엡실론 L이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축방향에 대한 그 축착력이 이제 400 정도 됐고,
시그마 1이 600 정도 됐다. 여기 이제 200이었으니까 200kN.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뭡니까? 포화송비에 대한 식을 유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유도인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시그마는 이 엡실런에서 이제 엡실런은 뭡니까? 엡실런 이제 그 수직 응력만 있다. 그러면 2분의 시그마 z로 나타내는데 요게 이제 엡실런 x가 있고 엡실런 y가 있고 엡실런 z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2분의 1로 나타내고 시그마 x 마이너스 뮤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로 나타내고 요것도 이제 제로죠. 아무튼 얘하고 엡실런 y는 그 어떤 이렇게 이제 어떤 최적이 있으면 이렇게 엡실런 x가 있고 이렇게 엡실런 y가 있다. 그리고 여기 엡실런 이제 수직 변형률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로라는 거죠. 이제 그 수직만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y 넣고 시그마 z 플러스 시그마 x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 똑같이 시그마 z 마이너스 뮤 그 다음에 x 플러스 시그마 y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시그마 엡실런하고 시그마 y는 제로다. 제로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정리하다 보면 아이고 잘 안 나오네요. 시그마 엡실런 시그마 y가 제로라는 거 요 그 부분을 나타내면 이제 그 어떤 치각계수 있잖아요. 치각계수가 1-뮤분의 뮤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뮤는 포화성비는 1 플러스 K0분의 K0다. 이렇게 이제 다시 또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뮤라는 건 원래는 이제 엡실론 L분의 엡실론 R이나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아니면 엡실론 L분의 엡실론 D로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제 어떤 이렇게 여기서 L이 있고 델타 L이 여기 이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D면은 요쪽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타 D겠죠. 그래서 L분의 델타 L분의 D분의 델타 D로 그러니까 뭐 세로의 변형률분의 이제 가로의 변형률이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부분과 횡방향 부분에 이제 변형률로 나타내는 게 이제 포화성비죠. 포화성비.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부피의 변화 수식이 있어요. 부피의 변화 수식이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 저도 이제 찾아봤습니다. 저도 막 한지가 되게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피의 변화율 이게 이제 V분의 델타 V잖아요. 요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1-2 포화성비 뮤분의 뮤 곱하기 엡실런 L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 얼마였습니까? 엡실런 V가 이제 뭐 1.5%였고 얘가 이제 그 얼마였습니까? 10% 정도 됐었잖아요. 10% 정도 됐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정리를 하면 뮤가 얼마가 되냐면 이제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 1 마이너스 엡실론 L분의 엡실론 V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요게 1.5 요게 이제 10 이렇게 되면 이제 가감되다 보면 이게 0.425가 나오더라고요. 425.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번은 마치겠습니다. 2번은 마치겠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뭐냐? 이제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에 대한 시공 방법에 따른 지바 능력 변화와 어떤 시공 방법별 장단점 그리고 지지력 산정 방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 항타 말뚝은 이제 소음이나 진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 공동 이론, 확장 이론 요거에 대해서도 좀 써주시는 게 좋겠고 전단 변형이나 교란 범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파일이 이렇게 있다.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전단 범위
전단 어떤 그 변형이 일어나는 범위가 있고, 요쪽에 이제 2D에서 3D 사이가 이제 여기 이제 결합하는 범위가 있고, 이게 전단 범위. 여기 이제 파일입니다. 파일이면 이게 이제 전단 변형, 이제 교란 범위 이렇게 되는 거죠. 항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소음 진동이 있고 원주 공동 확장 이론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인 말뚝은 어떻습니까? 메인 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말뚝은 매설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친환경적이고 도심지 공사에 가능하잖아요. 도심지 시공.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SIP나 SAIP나 DRA 이런 거와 함께 PRD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같이 하게끔 돼 있고요. 코렉스나 소일렉스, 중글공법, 압입공법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찾아본 거 한번 볼게요. 찾아본 거 보는데 일단 그 확장된 공간, 요 타입 말뚝, 항타 말뚝 같은 경우 요쪽이 이제 그 전단변의 소성 영역이 되고 요게 이제 탄성 영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소성 영역, 요게 이제 탄성 영역. 그래서 공동 확장 이론이라고 이제 캐비티 익스펜션 티어리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개요가 뭐냐면 초기 상태의 이제 집안에 말뚝 등을 타입을 하면 주변 방향으로 최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응력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어떤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문헌을 제가 좀 문헌을 찾은 걸 좀 볼게요. 문헌을 찾은 걸 보면 뭐가 있나요? 아까 좀 찾아놨는데 또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놨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집안 응력 변화는 이렇게 나타내고 시공 방법별 어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한번 보면은 이거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타입 공법은 디젤 햄머, 유압 햄머가 있잖아요. 타입 이제 요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좀 지우고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힘들지만 재밌고요.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 4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분이니까 그래도 좀 낫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입 공법인데 디젤 햄머가 있고 여기 이제 유압 햄머가 있어요. 유압 햄머가 있고 이제 메익 공법은 이건 이제 프리버링 공법이잖아요. 프리버링 선굴착 한다. 그래서 이제 진동 소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동력이 필요하다. 동력이 필요하고 분사 펌프의 손질이 중요하고요. 경질 집안에 유리하잖아요. 경질 집안에 유리하고 요 앞에만은 이제 토질에 이제 영향이 없어요. 소질에 영향이 없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가 있겠죠. 유아포스 설비에 이제 그 어떤 점검이 필요하고 얘는 이제 분사 펌프의 손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토질은 아까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소음 진동에 이제 요게 이제 유연 비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곤란하죠. 곤란하고 유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음 진동을 이제 경감시킬 수가 있어요. 경감시킬 수가 있고
타격력이 크죠. 얘는 타격력이 크고 시공 능률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움직이네요. 시공 능률이 좋고 경량 소형으로도 가능하고 경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연약 집안에는 좀 비능률적이죠. 연약 집안에는 좀 안 좋다. 어떤 민원에 대한 발생이 있고요. 윤활유나 이런 비산이 있기 때문에 환경공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뚝 파손에 영향이 있는데, 이제 정석층이나 호박돌층 이런 곳에는 이제 말뚝의 파손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차라리 들고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마이크 좀 들고 하겠습니다.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유압해머에 같은 경우는 모든 토질에 적용이 가능하고 수중 항타도 가능해요. 인발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낙하고 조절을 해서 타격 에너지 조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디젤해머에 비해서 이제 유연하고 소음 진동 감소 가능이 있고 부대 장비가 이제 많아서 조작 능률이 좀 저하된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이제 매입 공법에 대해서는 이제 운전에서 있어서요. 연속 오가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고 최종 타격 장비가 필요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최종 타격 장비는 이제 필요시에 그렇고요. 유지 보수 면에서는 이제 공벽 붕괴 방지 어떤 굴착액에 시멘트 풀이나 벤토나이트가 이제 필요합니다. 시멘트 풀, 그 다음에 벤토나이트. 그렇죠? 적용 토지는 이제 점송토 집안에 유리해요. 점송토 집안 유리하고 느슨한 사질토층이나 이제 15cm의 이제 그 다이아메터 이상 모래자갈층에선 사용이 불리합니다. 집안 천공 말뚝을 매입하게 되고 저진동, 저소음이다. 요게 이제 장점이죠. 도심지 적용에 유리하고 굴착 후에는 토사의 비산 및 어떤 페니수 같은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장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소음 저진동이 있고 환경 규제 민원 문제에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뚝 선단부의 단점입니다. 말뚝 선단부 유수 그림이 있을 경우는 공벽 붕괴 위험이 있다. 공벽 붕괴. 위험이 있고요. 굴착토사 페니수 처리 등의 이제 환경 문제가 있고 타입공법에 비해서 이제 지지력이 저하된다. 지지력이 좀 저하되겠잖아요. 지지력이 저하되고 시공비가 좀 고가네요. 요런 이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그래서 이제 차진과는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차진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지지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지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요. 끊었고요. 자, 지지력에 대한 부분이 항타말뚝 지지력하고 매입말뚝 지지력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게요. 나눠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 표준관입 시험에 했을 때 이제 항타말뚝 있잖아요. 항타말뚝 이게 이제 항타말뚝 지지력하고 이제 매입말뚝 지지력이야. 자, 이제 요거는 공식이 이제 요런 공식이 있어요. 이제 n-60의 AP 플러스 n 그다음에 n60의 AS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드리면 이제 그 n60 다시가 뭐냐면은 이제 CN 이제 어떤 그 보정치 n치의 보정치에다 n60 다 효율을 나타낸 거고요. 요거 이제 선단에 대한 이제 그 단면적이고 이제 주면 단면적일 거고요. 요 n60 반은 뭐냐면
말뚝 주변부의 어떤 사질토 집안의 평균 N값에 대한 건데, 이제 표준관이 시험에서 해머의 말뚝 타격 에너지 효율을 실직하여 60%로 보정한 그런 N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N60은 말뚝 선단부 부근의 N값인데 표준관이 시험에서 해머의 타격 에너지 효율을 실직해서 60%로 보정한 N값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나타냈고요. 메인 말뚝에 대한 이제 지지력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 부분은 이제 그 건축 구조 실무 기준이 있고요. 기준이 있고 도로 설계 기준이 있더라고요. 설계 기준이 있는데 이제 QB하고 FS로 이제 나누면 이렇게 이제 사질도하고 점성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사질도, 여기 점성도. 그다음에 여기는 FS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사질도 같은 경우는 200N, N치에 200N으로 나타내고요. N값 요거는 이제 1200 12000 이게 이제 단위가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요것도 이제 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이고, 그리고 이제 점성도 같은 6CU로 나타내고, 요것도 이제 12000이 작은 겁니다. 점성도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2.5N으로 나타내고, 이제 N치는 50보다 작아 나갔고, 여기는 이제 점성도는 0.8 CU. 그 다음에 이제 CU 값은 120보다 작은 그런 점성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설계 기준은 이제 2008년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건축 구조는 2005년 기준인데 좀 개정이 됐는지 요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3번에 대한 것도 마치겠습니다. 3번에 대한 것도 마치겠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실드 TBM. 자, 이제 실드 TBM입니다. 4번. 실드 TBM의 어떤 특징이 뭡니까? 실드 TBM. 실드 TBM. 요게 이제 어떤 그 토사의 이제 대부분 토사 집안에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데, 연약 집안, 연약 점성토부터 토사 집안부터 이제 사질토, 잘 안 써지네요. 사질토, 사력증, 그다음 풍화음까지도 이제 불진이 가능하거든요. 풍화음까지 이제 불진이 가능한 그러한 공법인데, 막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그 이수가합식하고 토합식 있잖아요. 이수가합식, 토합식.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눠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어떤 이 치마의 원인이 뭐냐, 치마의 원인 잘 안 나오죠. 그냥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 원인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집안 교란이 있겠죠. 집안 교란. 치마 원인이 어떤 추진할 때 이제 그 원집안에 어떤 집안 교란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중응력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중응력 변화. 잘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하수위가 변한다. 지하수위 변화가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세그멘트의 변형이 있어요. 세그멘트 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막장의 안정의 불황성, 막장 안정 불안.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뒤채움, 백필 그라우팅 이게 잘 안 됐을 때 뒤채움제, 뒤채움제 이제 그라우팅이 안 돼 있을 때 어떤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떤 치마의 원인이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치마의 어떤 종류는 이제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치마의 종류는 이제 선행치마, 후행치마, 선행치마가 있고 후속치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차 치마, 2차 치마 뭐 이런 1, 2차 치마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책으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뒤체형 그라우팅을 잘하고 어떤 교란의 영향이나 지하수 변화에 대해서 저기 처리를 해야 되고 세그멘트에 대한 그런 어떤 두께를 좀 크게 해서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끔 하고 백필 그라우팅 보조공법 뭐 이런 막장 안정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 문헌을 이렇게 잠깐 이제 보면은 그 마이크를 또 잠시만요. 마이크를 제가 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성토나 그 사질토나 사력증이나 그 아까 풍화음까지도 이제 이수가합식하고 토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수가합식은 뭐냐면 이제 연약 점소증 같은 경우는 이수합이 정집토합보다 작으면 히빙에 의해서 이제 막장에 부풀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집안 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수합의 설정, 관리 방법, 커터 그런 면판의 흑마기 기구를 고려한 검토를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합식 실드는 이제 점성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게이트가 장치되지만 연약한 경우는 문어 펌프라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래 함유량이 많아지면 커터에 대한 챔버 내의 그 어떤 유동성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파쇄 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그 벤토나이트나 점토 같은 거를 첨가하거나 습기제트를 분사해서 어떤 토사의 유동성을 높이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이수가합식이나 토합식에 대해서는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치마의 아까 원인을 잠깐 적어드렸지만 막장 집안에 이제 흡입 또는 북락에 의한 치마가 있고 테일보이드에 의한 기인한 치마도 있고요. 1차 복공의 변형 및 치마가 있고 쉴드 주변 집안에 안밀에 의한 치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은 뭐냐? 집안 치마에 대한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설계 이제 반영에 대한 그런 성격의 것도 있고 설계 변경을 이제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한데 원인별로 이제 아까 그 막장 흡입이나 북락에 의한 치마는 쉴드 구조를 검토하고 기종이나 흑마기 기구를 사용하고요. 그다음 집안에 적용한 그 앞기압, 토압, 이수압 관리를 하고 굴착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테일보이드에 대한 치마는 뒤채음제의 어떤 그 조기 완전 시공, 주입량이나 주입재료 이런 거, 테일보이드 축소, 테일플레이트 두께를 축소하고 여부를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복공의 변형 및 치마는 세그멘트 변형량이 적게 좀 하고요. 뒤체음제의 조기 시공, 그리고 쉴드 주변 집안의 안미레한 치마는 누수 방지공, 완전 시공, 막장에서 용수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치마 영향에 대한 뭐 축소에 있어서는 뭐 제트 그라우팅도 있고 어떤 차단벽도 치고 야객 주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잘 적어주시면 점수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은 또 마치겠습니다. 4번 또 마치겠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또 길어지면 또 문제가 또 커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4번은 제가 이제 지우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이제 5번은 뭐냐? 두 번째 장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제 보강토 옹벽에 이제 배면부에 말뚝 기초가 설계된다고 합니다. 말뚝 기초. 이게 간섭이 된다는 거겠죠.
간섭이 되는데 설계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말뚝 기초 간섭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나 대책이 어떤 거냐 이제 저도 이제 요거 이제 어떤 신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좀 찾아보긴 했는데 그 어떤 신기술에 대한 부분 그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5번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어떤 공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벽이 이제 전면판이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기초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뭔가가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이렇게 말뚝을 어떤 그 PHC 말뚝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 보죠.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저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는 거죠. 쭉 계속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인면도입니다. 인면도로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이렇게 원래 그리드가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지금 겹쳐지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은 이제 그 어떤 신기술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H빔을 이렇게 대나봐요. 이렇게 이쪽에다 H빔을 이렇게 이제 대가지고 어떤 이렇게 그 강성 그리드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합니다. 강성 그리드를 설치하고 이거는 또 따로 이제 또 그리드를 또 설치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PHC 말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섭되는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다시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성 그리드를 연결하는 그런 그 신기술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저도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찾아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에 대한 이제 대책 방안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이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이제 썰은 이제 그 각자가 이제 풀어보셔야 돼요. 이제 아예 모르는 문제면은 이제 제껴두셔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서라도 막 그 지어내서라도 막 그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라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제대로 또 맞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잘 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논문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사성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6번. 6번인데 이제 여기 이제 깎기비탈면이에요. 깎기비탈면인데 요 깎기비탈면에 대한 이제 굴착이 완료되고 인장균열 및 슬라이딩이 발생했다. 근데 발생 원인 및 보강 방안은 뭐냐?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비탈면을 한번 그려보면요. 비탈면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자연 비탈면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어떤 직구가 있고 쭉 내려오다면 이제 소단이 있고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다시 또 배수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배수구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내려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배수구가 또 있을 겁니다. 직구가 이런 식으로 또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뭐라고 하냐 원래는 이제 원지반선이 여기 있다고 보시죠. 원지반선 여기가 이제 도로고요. 요거는 이제 그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자연 비탈면이 있고 여기가 이제 깎기 비탈면이죠. 깎기 비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도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분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이런 측구 같은 데서 이제 물이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우수 침투 이렇게 해서 이제 강우가 막 내리면 강우가 이렇게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물이 막 쌓이다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산마루 축구 여기는 산마루 축구요. 우수침투, 물침투가 이제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인장균열이나 슬라이딩 이렇게 활동면을 따라서 이제 여기가 활동면이 되는 거죠. 근데 슬라이딩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물침투입니다. 물침투 이렇게 막 용수가
용수가 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침투수 이런 거 침투수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도 이제 소단에 대한 어떤 배수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깎기 비탈면이 있고, 이제 어떤 요렇게 이제 수평 배수공이 있고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어떤 수평 배수층이 또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비탈면 어깨 배수구,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이제 여기 이제 쌓기 비탈면이죠. 쌓기 비탈면. 소단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배수 처리가 잘 되고, 축구나 이런 축구에 대한 산마루 축구 이런 배수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뭐 막힘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시공 불량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제 지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막히고 이러면 문제가 있고, 뭐 어떤 진동도 있을 수 있고, 진동하중이요. 그 다음에 또 과대하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동결융해, 이런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시공불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눈이 많이 온다, 뭐 이런 부분들도, 비가 많이 온다,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 시공불량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책은 뭐냐? 대책은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산마르 축구를 이제 하자. 배수 처리 잘하자 이거죠. 배수 축구. 이렇게 소단 축구를 잘하고, 소단마다 이제 축구를 설치하고, 배수 처리 잘하자. 배수 처리 철저. 그다음에 이제 사면을 좀 보강해 줘야 되겠죠. 사면 보강.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소일 레일링이나 락볼트나 뭐 이렇게 텍솔 같은 거 있잖아요. 텍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고, 이제 문헌을 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표수에 이제 종배수구도 있고 도로 축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 유지 관리에 대한 배수 시설이 절토산면 같은 경우는 이제 PVC 배수구가 불량이거나, 어떤 이런 PVC 배수구 이런 것 불량이거나, 이런 거는 이제 현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현장 타설로요. 그래서 기초 지반 처리나 밀착이 이제 불량했을 때, 소단 배수구 규모가 이제 부족하거나, 종 배수구 선정 위치가 잘못됐을 때, 배수 체계 불량으로 이제 사면 붕괴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표수가 이렇게 있고, 어떤 이렇게 측구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고이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로 이제 세굴 현상이 나는 거죠. 세굴 현상. 지중해로 이제 지중 침투수가 있고요. 침투수. 그래서 이제 지표수가 이제 어떤 직접 유입된다. 지표수가 직접 유입된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제 파괴선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파괴선. 그래서 배수책이 잘하고, 어떤 이제 주변 상황을 조사하고, 이제 상황 조사하고, 자연 비탈면에 있는 상태 조사, 비탈면의 지질, 토질, 지하수 조사하고, 배수 상태나 체계를, 어떤 기존에 있는 체계를 조사하고, 지형에 따른 물기를 조사하고, 예상 유량 같은 거를 좀 조사를 잘 해야 되겠죠. 요즘은 너무 게릴라성으로 많이 와버리니까, 요런 참 이것도 1년 것이 막 와버리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름하기는 좀 힘들죠. 힘든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해야 되겠고,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고, 시설물에 대한 어떤 상태 평가를 좀 잘 해줘야 돼요. 너무 노후되거나 이런 거는 교체하거나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점검 종류나 이제 시기 조치, 이제 일상 조치냐, 응급 조치냐, 보수 보강 방법 등을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될 거 수방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잘 채워가지고 이제 유지 관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4분입니다. 아, 정말 대장정에 이제 그 4교시까지 토지매기 쪽 기초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다 끝났고요. 그죠? 내년에 이제 123회가 있는데 아마 17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뭐 2월 한 6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디데이 잡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매기자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또 많이 뽑는 때도 또 그게 있으니까 그 꿈을 놓지 마시고 또 요번에 8월 28일 시험 발표하잖아요. 그거 참 잘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